정말 미안하다, 얘야. 이 할애비를 용서해다오.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하다고요? 당신은 제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할아버지는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70이 넘으신 분이 내 앞에서요. 진짜 외할아버지라면 엄마를 지켜주셨을 거예요. 나는 문을 쾅 닫았어요. 할아버지가 우시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30년 전 한겨울 추운 비닐하우스에서 내가 태어나던 그날 할아버지가 무엇을 선택하셨는지 모든 건 비 오는 그날 밤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신다면 계신 곳으로 행운과 복이 가득 전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날 밤 나는 마트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걸어가는데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노인 한 분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도 그냥 외면하고 가더군요. 누군가는 힐끗 쳐다보고는 취객인가 보다 하며 돌아섰고 또 누군가는 아예 못 본 척하고 우산을 더 깊이 눌렀었습니다. 나도 사실 지나칠까 했어요. 내 형편도 빠듯한데 남일에 끼어들었다가 괜한 탈이라도 나면 어쩌나 싶었죠. 그런데 그 할아버지 얼굴을 보는 순간 자꾸만 우리 엄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엄마도 나이 들면 저렇게 되실 텐데 그때 누군가 지나쳐 간다면 나는 얼마나 서러울까. 그 생각이 드니까 발이 안 떨어지더군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다가가서 흔들어 깨워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손을 더듬어 보니 맥박은 뛰고 있었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할아버지 옆에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빗물이 옷 속까지 스며들어 온몸이 차가워졌지만 이상하게 그 자리를 뜰 수가 없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와서 할아버지를 들것에 실었어요. 보호자십니까? 그 질문에 나는 머뭇거리다가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가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괜찮으시겠어요? 대원이 묻더군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려다가 문득 할아버지 주머니에서 떨어진 낡은 지갑이 보였어요. 신분증도 카드도 하나 없었습니다. 그냥 구겨진 10,000원짜리 몇 장뿐이었죠.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 할아버지 혼자 사시나 보다. 아무도 없구나.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복잡했어요. 간호사가 다가와 보호자세요? 라고 물었고 나는 또 아니요, 지나가다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치료비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말에 나는 잠깐 망설였어요. 내 통장엔 이번 달 월세랑 생활비 빼면 남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할아버지 얼굴을 보니까 그냥 두고 갈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우선 내겠습니다.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선불로 10만 원을 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 돈이면 일주일은 버틸 수 있는 돈인데. 하지만 후회는 안 됐어요. 그냥 사람이니까요.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모른 척 할 수는 없잖아요. 할아버지는 이틀 뒤에 깨어나셨습니다. 나는 그 이틀 동안 퇴근하고 병원에 들렀어요. 혹시라도 깨어나셨을 때 아무도 없으면 얼마나 무서울까 싶어서요. 할아버지가 눈을 뜨셨을 때 나는 병실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습니다. 왜 도와줬나? 그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 깼어요. 할아버지는 나를 빤히 보며 다시 물었습니다. 왜 날 도와준 거냐고. 목소리가 퉁명스러웠어요. 고맙다는 말은 없고 왜 도와줬냐니.
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사람이니까요. 쓰러져 계시길래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나를 보더니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쓸데없는 짓 했네.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쓸데없는 짓이라니. 나는 뭐라 대꾸도 못하고 그냥 일어나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에 나와서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10만 원 날린 기분이었죠. 그런데 며칠 뒤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환자분이 퇴원하시는데 김민주 씨를 찾으신답니다. 나는 무슨 일인가 싶어 퇴근 후에 병원으로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퇴원 수속을 하고 로비에 앉아 계셨어요. 나를 보자 손짓으로 불렀습니다. 앉아보게. 나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창밖을 보시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가 요양보호사라면서? 네, 그렇습니다. 내 집에서 나를 간병해 줄 수 있겠나? 갑작스러운 제안에 나는 눈을 깜빡였어요. 조건은 좋게 해주지. 월급도 다른 데보다 많이 주고.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잠깐 생각했어요. 사실 요즘 일거리가 많지 않았거든요. 좋은 조건이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할아버지 집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첫 출근 날 할아버지 집 앞에 섰을 때 나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3층짜리 양옥집이었거든요. 대문도 자동으로 열리고 정원도 넓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니 다른 가정부 한 분이 나를 맞았어요. 50대쯤 돼 보이는 아주머니였는데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치고는 젊네요. 여기 귀한 물건 많으니 조심하세요. 그 말투가 참 무례했어요. 마치 내가 뭘 훔칠 것처럼 의심하는 눈빛이었죠.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네, 조심하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더군요. 아, 여기서도 이런 취급을 받는구나. 가난하고 젊으니까 믿을 수 없다는 거구나. 그래도 참았습니다. 월급이 필요했으니까요. 엄마 병원비도 보내야 하고 내 월세도 내야 했으니까. 할아버지 방으로 올라가며 나는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여기서도 견뎌야지. 어차피 익숙한 일이잖아. 평생 이렇게 살아왔으니까요. 할아버지 집에서 일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침마다 할아버지 방을 청소하고 약 챙겨드리고 식사 준비를 도왔어요. 할아버지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고맙네 같은 말도 없었고 그냥 묵묵히 신문만 보시거나 창밖만 바라보셨죠. 처음엔 서먹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건가, 불편하신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할아버지는 말은 없으셔도 내가 하는 일을 유심히 지켜보셨거든요. 내가 이불을 개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약을 시간 맞춰 준비하면 할아버지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어느 날은 내가 감기 기운이 있었는데 참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몸이 안 좋은가? 괜찮습니다.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요. 그날 저녁 할아버지 방 책상 위에 감기약이 놓여 있더군요. 비서한테 시켜서 사오신 거였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말은 없으셔도 이렇게 챙겨주시는구나. 혹시 할아버지도 속마음은 따뜻하신 분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한테 조금씩 마음이 열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2주일쯤 지났을 때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불렀어요. 민주야. 그 목소리가 참 낮고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네, 할아버지. 수고가 많네. 자네 덕분에 집이 환해진 것 같아. 그 말 한마디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따뜻한 말이었거든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산책을 나가셨고 나는 서재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서재는 넓었습니다. 책장이 벽 한 면을 가득 채우고 오래된 책 냄새가 났죠. 먼지를 닦다가 책장 뒤쪽 구석에 낡은 상자 하나가 보였어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상자 뚜껑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 틈 사이로 흑백 사진 한 장이 보였어요. 손을 뻗어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2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젊은 여자가 있었어요.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카메라를 보고 있었죠. 여자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아기를 꼭 껴안은 손에는 작은 은팔찌가 보였어요. 사진을 뒤집어 보니 연필로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1965년 1월 내 딸에게.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가 돌아오시는 소리였습니다. 나는 황급히 사진을 제자리에 놓고 상자 뚜껑을 닫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할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청소 중인가? 네, 거의 다 끝났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최대한 태연한 척했어요. 할아버지는 서재를 둘러보시더니 책장 구석으로 걸어가셨습니다. 내가 방금 사진을 넣어둔 바로 그 상자 쪽으로요. 나는 숨을 죽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상자를 꺼내 뚜껑을 열어보셨어요.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이 사진은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다. 할아버지는 사진을 서랍 깊숙이 넣으시더니 자물쇠로 잠그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앞으론 이 서랍은 건드리지 말게. 네, 알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방을 나가신 후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저 사진 속 여자가 누구지? 저 팔찌는 또 뭐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날 밤 하숙집으로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만 사진 속 팔찌와 내 팔찌가 겹쳐 보였거든요. 엄마한테 전화를 걸까 싶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물어봐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엄마, 혹시 할아버지 아세요? 이렇게 물으면 되나? 아니야. 그냥 우연의 일치일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가슴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어요. 뭔가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를 것 같고 가까우면서도 먼 그런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를 뵈러 갔을 때 할아버지는 어제보다 더 피곤해 보이셨어요. 밤새 잠을 못 주무신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네.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잠이 안 왔어. 할아버지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리셨어요. 세월이 참 빠르구만. 벌써 30년이 넘었네. 30년.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30년 전이면 내가 태어나던 때잖아. 왜 자꾸 이런 우연들이 겹치는 걸까요? 나는 말없이 할아버지 곁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작은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날은 할아버지 댁에 손님들이 오시는 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친구분들이셨는데 다들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었어요. 나는 아침부터 정신없이 응접실을 정리하고 차와 다과를 준비했습니다. 다른 가정부 김아주머니도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민주 씨, 은쟁반 좀 가져와요. 위층 찬장에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찬장을 열었습니다. 은쟁반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할아버지가 아끼시는 물건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며 조심스럽게 들고 내려왔죠.
손님들이 오시고 나는 차를 따라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친구분 한 분이 내게 물었어요. 새로 오신 분인가? 네, 요양보호사입니다. 아이고, 젊은 분이 오셨네. 우리 친구 복도 많지. 그 말에 할아버지가 작게 미소를 지으셨어요.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오늘 할아버지가 저렇게 편안해 보이시다니 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손님들이 돌아가시고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김아주머니가 부산하게 집안을 뒤지고 있었어요. 왜 그러세요? 할아버지 시계가 없어졌어요. 응접실 탁자 위에 두셨던 금시계 있잖아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다른 데 두신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손님들 오시기 전에 내가 직접 봤다고요. 김아주머니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곧 관리인 아저씨와 정원사까지 모여들었습니다. 이거 큰일인데 그 시계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관리인이 심각한 얼굴로 말했어요. 그때 김아주머니가 나를 흘끔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수상하긴 해요. 오늘 2층도 혼자 올라갔다 왔고 귀가 따끔했습니다. 저는 은쟁반 가지러 잠깐 올라갔다 온 것뿐인데요.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죠. 요새 젊은 사람들 겉만 번지르르 하지. 김아주머니 말투가 날이 서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나는 길바닥에 쓰러진 할아버지를 구해드렸던 사람인데 이렇게 도둑 취급을 당해야 하나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일 하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때 비서가 나타났어요. 일단 진정들 하시죠. 할아버지께 보고드리고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이요? 내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비서가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김민주 씨, 가방을 확인해야겠습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요. 제 가방을요? 네. 다른 분들 가방도 다 확인할 겁니다. 공평하게요. 공평하다고 했지만 모두의 눈빛은 나한테만 꽂혀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 안엔 아무것도 없어. 당당하게 보여주면 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가방을 건넸습니다. 비서가 가방을 열었어요. 지갑, 핸드폰, 수첩, 립스틱, 손수건, 평범한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비서 손이 멈췄습니다.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들더니 모두에게 보여줬어요. 작은 은팔찌였습니다. 내 팔찌, 엄마가 물려주신 그 팔찌, 일할 때는 팔에서 빼서 가방에 넣어뒀던 거였어요. 이게 뭡니까? 비서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건 제 팔찌예요. 은으로 된 팔찌를 왜 숨겨서 가지고 다니지요? 김아주머니가 비웃듯 말했어요. 이것 봐요. 역시 수상했다니까. 나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제 거라니까요. 엄마가 주신 거예요.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가 친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일한 유품이라면서 저한테 주신 거라고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팔목을 만졌어요. 평소엔 항상 팔목에 걸고 다니는데 일할 때는 걸리적거려서 가방에 넣어뒀던 거였습니다. 증명할 수 있어요? 관리인이 물었어요. 증명이요? 네. 그게 정말 당신 거라는 증명 말이에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평생 갖고 다닌 물건인데 증명을 하라니. 그때 응접실 문이 열렸어요. 할아버지였습니다. 무슨 소란인가? 모두가 일제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비서가 앞으로 나서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할아버지는 묵묵히 듣고 계시더니 내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비서 손에 든 은팔찌를 보셨어요. 할아버지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온몸에서 피가 쫙 빠지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팔찌를 집어들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시더니 손가락으로 팔찌의 문양을 쓰다듬으셨어요. 이 팔찌, 할아버지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디서 났나? 그게 내가 대답하려는데 할아버지가 나를 뚫어지게 보셨어요. 그 눈빛에서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놀람, 충격, 그리고 슬픔? 엄마가 어릴 때부터 끼고 계셨대요. 친할머니가 엄마를 낳고 돌아가시면서 남긴 거라고 들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팔찌만 보고 계시더니 나를 천천히 올려다 보셨습니다. 내 어머니,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성함이 뭐냐? 왜 그걸 물으시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김은희인데요. 그 순간 할아버지가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어요. 할아버지, 나는 황급히 부축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입술을 떨며 중얼거렸어요. 은희, 그럼 내가 비서와 김아주머니가 급하게 달려와 할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할아버지는 내 손을 꽉 쥐셨어요. 그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민주야. 할아버지가 내 이름을 불렀어요. 네, 할아버지. 잠깐만. 시간을 좀 다오. 할아버지는 비틀거리며 서재로 들어가셨습니다. 뒤에서 쿵 하고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왜 할아버지가 저렇게 놀라신 거지? 가방에서 은팔찌를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았어요. 작고 낡은 팔찌. 평생 엄마가 끼고 다니시던 것. 엄마가 내게 물려주신 것. 그런데 왜 할아버지가 이걸 보고 저렇게 놀라시는 거지? 한편 관리인이 응접실을 다시 뒤지고 있었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관리인이 소파 쿠션 사이에서 금시계를 꺼내 들었어요. 제가 안전하게 보관하려고 여기에 잠깐 옮겨뒀었는데 깜빡했네요. 김아주머니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하지만 나한테 사과 한마디 없었어요. 그냥 슬쩍 시선을 피하고 부산하게 자리를 정리할 뿐이었죠. 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이게 내 인생이구나. 억울해도 참아야 하는. 그런데 그것보다 지금 더 중요한 건 할아버지였어요. 왜 저렇게 놀라신 걸까? 내 팔찌를 보고, 엄마 이름을 듣고, 가슴속에서 알 수 없는 불안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서재에 2시간이나 계셨습니다. 나는 문 밖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서 있었어요.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랍 여는 소리, 종이 넘기는 소리, 그리고 깊은 한숨. 비서가 다가와 말했어요. 민주 씨, 일단 집에 가 계시죠. 할아버지께서 부르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오늘은 좀 쉬세요. 마지못해 집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이 편할 리 없었습니다. 하숙집 방에 누워서도 자꾸만 할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어요. 팔찌를 보시던 그 표정, 내 이름을 부르시던 그 떨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비서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주 씨, 할아버지께서 찾으십니다. 오늘 오전에 댁으로 와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할아버지 댁에 도착하니 비서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서재에 계십니다. 바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서재 문 앞에 섰을 때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게.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할아버지는 책상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제 본 흑백 사진과 낡은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앉아보게. 할아버지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나를 바라보시더니 떨리는 손으로 말했습니다. 민주야, 어제 그 팔찌 좀 보여줄 수 있겠나? 나는 목에서 팔찌를 풀어 할아버지께 건넸습니다. 할아버지는 팔찌를 책상 위 전등 아래에 놓고 돋보기까지 꺼내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셨어요. 팔찌의 문양 하나하나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으시며 크기를 재보시고 세공 방식까지 살피셨습니다. 그러시더니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셨어요. 낡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이걸 보게. 종이를 펼쳐 보이셨는데 거기에는 팔찌 스케치가 그려져 있었어요. 문양, 크기, 세공 방식까지 세밀하게 그려진 그림. 그 밑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65년 1월 제작 의뢰. 내 팔찌와 똑같았어요. 아니, 똑같은 정도가 아니라 같은 팔찌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주야, 이 팔찌 정말 내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끼고 계셨다고? 네. 그럼 내 어머니는? 할아버지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떻게 자랐나? 이상한 질문이었어요. 왜 그런 걸 물으시지? 하지만 나는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어릴 때 친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그 후로 어떻게 자랐는지는 엄마가 말씀을 안 하셔서 잘 모릅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떨구셨어요. 그렇구나.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내 어머니, 지금 어디 계시나? 지방에 계세요. 작은 식당을 하고 계십니다. 혼자서? 네. 내 아버지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엄마가 아버지 얘기를 한 번도 꺼내신 적이 없었거든요. 내가 물어보면 그냥 없어라고만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뺨으로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어요. 할아버지, 미안하다. 잠깐만 혼자 있고 싶구나.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나서려는데 할아버지가 불렀어요. 민주야. 네, 너를 당분간 더 가까이에서 지내고 싶구나. 이 집에서 살지 않겠나? 갑작스러운 제안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여기서요? 응. 빈 방이 많으니 편한 방 골라 쓰게. 월급도 올려주지. 혹시 나한테 뭔가 미안해서 그러시는 건가? 어제 도둑 취급받은 것 때문에?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저는 매일 출퇴근해도 돼요. 아니야. 할아버지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곁에 있어 다오. 제발. 그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제발이라니. 할아버지 같은 분이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알겠습니다. 여기서 지내겠습니다. 고맙네.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창밖을 보셨어요. 나는 서재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방금 전 일들을 되짚어 봤어요. 할아버지는 내 팔찌를 보고 뭔가를 확신하신 것 같았어요. 그 스케치가 증명하듯 이 팔찌는 할아버지가 직접 만들게 하신 거였습니다. 은이라는 이름이 누군가에게 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 은이가 우리 엄마와 동명이인일 리는. 아니야. 우연의 일치가 이렇게 많을 순 없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할아버지가 우리 엄마를 아시는 건가? 아니, 그보다 더 깊은 관계인 건가? 그렇다면 왜 엄마는 한 번도 할아버지 얘기를 안 하신 거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날 오후 짐을 싸서 할아버지 댁으로 이사했습니다. 2층 끝방을 내어주셨는데 깨끗하고 넓었어요. 창문으로 정원이 보였습니다. 짐을 풀며 문득 생각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나는 길바닥에 쓰러진 낯선 할아버지를 구했을 뿐인데 지금은 이 큰 집에서 살게 됐네. 인생이 참 묘합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기쁘기보다는 불안한 마음이 더 컸어요. 뭔가 큰 비밀이 수면 아래에 잠겨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팔찌를 꺼내봤어요. 작고 낡은 은팔찌. 엄마가 평생 끼고 다니시던 것. 엄마가 내게 물려주신 것.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거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어요. 팔찌가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그 빛을 보며 나는 잠에 빠져들었어요. 불안하면서도 묘하게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집에서 산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는데 점점 편해지더군요. 아침에 할아버지 방에 들어가면 할아버지는 항상 창가에 앉아 신문을 보고 계셨어요. 민주야, 왔나? 네, 할아버지. 아침 드시러 내려가실까요? 그래야겠구나.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시며 내 어깨에 손을 얹으셨어요. 그 손이 참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식탁에 앉아 민주야, 내 어릴 때 이야기 좀 해줄 수 있겠나? 어릴 때요? 응. 어떻게 자랐는지, 엄마는 어떤 분이신지,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으시지?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저는요, 엄마랑 단둘이 살았어요. 엄마가 식당에서 일하시느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집에 안 계실 때가 많았죠. 힘들었겠구나. 아니에요. 엄마가 틈틈이 편지를 써놓고 가셨어요. 민주야, 엄마 금방 올게. 밥 꼭 챙겨 먹고 숙제도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요. 말하다 보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겨울밤 혼자 방에 앉아 엄마 편지를 읽으며 군고구마를 먹던 일. 엄마 글씨가 삐뚤삐뚤했지만 그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글씨였죠. 내 어머니, 참 대단한 분이시구나.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엄마는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에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한참을 말없이 죽만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할아버지 눈가가 촉촉이 젖어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네. 그냥 내 이야기를 들으니 옛날 생각이 나서 말이야.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는 나한테 더 다정해지셨어요. 아침마다 내가 좋아하는 과일을 준비해 놓으시고 저녁에는 함께 정원을 산책하셨죠. 민주야, 내가 와서 이 집이 환해졌어. 제가요? 그래.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들리니 집이 살아있는 것 같구나.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혹시 할아버지도 나처럼 외로우셨던 건 아닐까? 이 큰 집에 혼자 계시면서 그렇게 생각하니 할아버지한테 더 잘해드리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2주일쯤 지났을 때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어느 날 오전 나는 2층 복도를 지나가다가 할아버지 서재문이 살짝 열린 걸 봤습니다. 안에서 비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조사? 무슨 조사지? 귀가 번쩍 뜨였어요. 여기 보시면
김민주 씨의 모든 기록이 정리돼 있습니다. 내 이름이 나왔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나를 조사했다고? 왜?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봤어요. 비서가 서류 뭉치를 할아버지께 건네고 있었습니다. 출생 기록, 학교 기록, 어머니 김은희 씨의 행적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드셨어요. 수고했네. 이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게.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가려는 것 같았어요. 나는 황급히 복도 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비서가 서재를 나와 계단으로 내려갔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왜 나를 조사하신 거지? 뭔가 의심스러운 게 있었나?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 나는 가만히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서재 문 앞으로 갔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고 계셨어요. 그러시더니 갑자기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은희.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어요. 은희야. 미안하다. 서류가 할아버지 손에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책상에 얼굴을 묻으시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내가 널 그렇게 30년 동안 30년을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나는 노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안에서 황급히 뭔가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깐만. 문이 열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눈을 빨갛게 달고 서 계셨어요. 민주야. 할아버지, 우셨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오래된 서류를 보다가 옛날 생각이 나서. 할아버지는 내 손을 꽉 잡았어요. 그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주야, 너는 행복했나? 어릴 때?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네, 행복했냐고요? 응. 엄마랑 단둘이 살면서 많이 힘들지 않았나? 힘들긴 했지만 엄마가 열심히 키워주셨어요. 저는 괜찮았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힘들었어요. 많이 외로웠고 학교에서 미혼모 딸이라고 놀림받을 때도 있었죠. 하지만 할아버지한테 그런 말할 수 없었어요.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도 알 수 없었고요. 할아버지는 내 손을 더 세게 잡으셨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할아버지, 왜 저한테 사과하세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가게. 할아버지는 나를 밀어냈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나는 문 밖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서류엔 뭐가 적혀 있었길래 할아버지가 저렇게 괴로워하시는 거지?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할아버지가 내 출생 기록까지 조사하시고 엄마 이름을 부르며 우시고, 혹시 할아버지가 우리 엄마를 아시는 걸까요? 그렇다면 어떤 관계일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새벽 2시쯤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마시는데 서재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할아버지가 아직도 안 주무시고 계신 거였습니다. 살며시 다가가 문틈으로 들여다봤어요. 할아버지는 책상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낡은 흑백 사진을 들고 한참을 보고 계셨어요. 그 사진, 내가 청소하다 봤던 바로 그 사진. 은이라는 이름이 적힌. 할아버지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은이야, 내 딸이 여기 있어. 내 손녀가 살아서 내 앞에 나타났단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내 딸, 내 손녀,
그럼 할아버지가 숨이 막혔습니다. 할아버지는 계속 말했어요. 30년 동안 찾았어. 너를 그리고 민주를. 하지만 찾을 수 없었지. 내가 너를 내쫓아서,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서 민주가 비닐하우스에서 태어났다는 걸 알았을 때 나는 할아버지는 사진을 꼭 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내 외할아버지라고, 엄마를 내쫓은 사람이 할아버지라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나는 비틀거리며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 순간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게 설명이 되는구나. 팔찌도, 사진도, 엄마 이름도, 할아버지가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신 것도 모든 게 죄책감 때문이었구나. 나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밤은 참 길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나는 할아버지를 피했습니다. 아침에 할아버지 방에 들어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민주야, 밥은 먹었나? 네. 짧게 대답하고 바로 나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뭔가 말하려다가 그냥 입을 다무셨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와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어요. 나는 할아버지가 무서웠습니다. 아니, 무섭다기보다는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 사람이 내 외할아버지라는 것, 엄마를 내쫓은 사람이라는 것, 그 사실을 알고 나니 할아버지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 할아버지가 나를 불렀어요. 민주야, 오늘 오후에 서재로 좀 와줄 수 있겠나? 네. 오후 3시 나는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게. 할아버지는 책상 앞에 앉아 계셨어요. 책상 위에는 30년 된 흑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를 보자.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앉아보게. 서서 들을게요. 내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그래, 그럴만도 하지. 알고 있구나. 내가 누군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책상 위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사진 속 아기가 내 어머니 은이다. 역시 그랬구나. 그리고 이 팔찌. 할아버지는 내 목에 걸린 팔찌를 가리켰어요. 이건 내가 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은희에게 직접 선물한 거야. 은희가 5살 때였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할아버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70이 넘으신 분이 내 앞에서 무릎을 꿇으셨어요. 내가 내 엄마를 쫓아낸 그 외할아버지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들으니 현실감이 확 다가왔어요. 거짓말이죠? 이게 무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민주야. 정말 미안하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나는 널 버린 게 아니라 살리려고요? 나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엄마를 겨울 한복판에 내쫓아놓고 그게 살리려고 한 거예요? 민주야, 들어다오. 그땐 싫어요. 나는 소리를 질렀어요. 밖에서 참고 있던 게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당신 때문에 엄마는 평생 고개 못 들고 살았어요. 미혼모라는 낙인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알아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셨어요. 알아. 다 내 죄야. 저는요.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필요 없는 아이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어요. 그 순간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선생님이 가족 그림을 그리라고 했죠. 나는 엄마랑 나 단둘이만 그렸습니다. 옆자리 애가 물었어요. 너 아빠는? 없어. 왜? 그냥 없어. 그 애는 엄마한테 말했나 봐요. 다음 날부터 아이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제 미혼모 딸이래. 필요 없는 아이래. 그러니까 아빠가 없지. 그때 나는 알았어요.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아이라는 걸, 엄마한테 짐이 되는 존재라는 걸. 그날 집에 돌아와 엄마한테 물었습니다. 엄마, 나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엄마는 나를 꼭 안고 울었어요. 아니야, 민주야. 너는 엄마의 전부야. 너 없으면 엄마는 살 수 없어. 하지만 알았어요. 엄마도 힘들어한다는 걸, 나 때문에 고생한다는 걸. 나는 할아버지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요,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밤늦게까지 일하셨어요. 손이 트고 갈라져서 밤마다 핸드크림 바르시는 엄마 손을 보면서 나는 항상 생각했어요. 내가 없었으면 엄마가 이렇게까지 고생 안 하셨을 거라고.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어요. 민주야, 내가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나는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30년 동안 엄마가 어떻게 사셨는지 아세요? 사람들 손가락질 받으면서, 미혼모라고 놀림받으면서, 그래도 나 하나 잘 키우겠다고 이를 악물고 사셨어요. 당신은 그 30년 동안 뭐 하셨어요? 이 큰 집에서 편하게 사시면서 가끔 사진 보고 우시면서 미안하다 혼자 중얼거리는 게 전부였나요?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민주야, 제발 내 말 좀 듣기 싫어요. 나는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일 못하겠어요. 그만두겠습니다. 민주야. 할아버지가 내 팔을 잡았어요. 제발 내 말 좀 들어다오. 그때 사정이. 나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사정이 있었다고요? 무슨 사정이요? 엄마를 내쫓을 만큼 대단한 사정이요? 민준이가, 내 삼촌이. 알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귀를 막았어요. 듣고 싶지 않다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 엄마가 겪은 고통이 지워지는 건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무너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민주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잘못했어.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 내 외할아버지일까? 아니야. 외할아버지라면 엄마를 그렇게 내쫓지 않았을 거야. 나를 필요 없는 아이로 만들지 않았을 거야. 할아버지, 나는 차갑게 말했어요. 아니, 이제 할아버지라고 부르기도 싫네요. 당신은 제 외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진짜 외할아버지라면 엄마를 지켜주셨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나를 보셨어요. 그 눈빛이 너무 슬퍼서 차마 더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돌렸어요. 내일 아침에 나가겠습니다. 월급은 일한 만큼만 주세요. 민주야, 제발. 할아버지는 애원했어요. 제발 가지 마라. 내 말 좀 들어다오. 그땐 정말 싫다고요. 나는 문을 확 열어젖혔습니다. 당신 얼굴 보기 싫어요. 엄마 생각만 나서 도저히 못 있겠어요. 문을 쾅 닫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쏟아졌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옷을 집어넣고 화장품을 챙기고 책을 담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주 씨, 비서 목소리였어요. 네. 할아버지께서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혹시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실 수 없을까요? 나는 문을 열었습니다. 비서님, 저도 힘들어요. 제발 내일 아침까지만 혼자 있게 해주세요. 비서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나를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편히 쉬세요. 문을 닫고 다시 짐을 쌌습니다.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나는 창가에 앉아 팔찌를 꺼내봤습니다. 작은 은팔찌, 엄마가 평생 끼고 다니시던 것. 이 팔찌가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구나. 이 팔찌 하나 때문에 할아버지는 우리를 알아보고 나는 이렇게 괴로워하고.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 할아버지를 만났던 날도 이렇게 비가 왔었죠. 그때 그냥 지나쳐 갈걸. 그럼 이런 아픔을 겪지 않았을 텐데. 나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밤은 참 길었어요. 그날 밤 나는 짐을 다 싸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올 리 없었어요. 내일 아침이면 이 집을 나간다. 그리고 다시는 할아버지를 보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전 할아버지 집으로 나왔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새벽 5시쯤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최양수라고 합니다.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누구시죠? 저는 외할아버지 50년 지기 친구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위독합니다. 병원으로 와주십시오. 네.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입니다. 빨리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야 하나? 가지 말아야 하나? 어젯밤 그렇게 차갑게 대했는데. 하지만 발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할아버지 또래로 보이는 노인 한 분이 서 계셨어요. 민주 씨입니까? 네. 최양수입니다. 자네 외할아버지와 50년 넘게 친구로 지냈지. 최 씨 할아버지는 복도 끝으로 나를 이끌었습니다. 자네한테 할 말이 있네. 앉게. 의자에 앉았어요. 최 씨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네는 외할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어. 그 친구가 자네 어머니를 내쫓은 게 아니야.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는 분명 들어보게. 최 씨 할아버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30년 전 자네 삼촌 민준이가 급성 신부전으로 쓰러졌네. 23이었지. 의사는 말했어. 즉시 신장 이식이 필요하며 혈액형과 조직 적합도를 보면 적합자는 따님 은희뿐입니다. 그런데 은희는 임신 5개월이었지. 의사는 경고했어. 수술하면 태아가 위험합니다. 유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재혼한 아내 미숙이 자네 외할아버지를 몰아붙였어. 어차피 딸 아이니 필요 없어요. 당장 낙태시키고 수술하세요. 우리 아들을 죽일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자네 외할아버지는 밤새 울었지. 최 씨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음 날 아침 그 친구는 은희 손을 잡고 팔찌를 보더니 말했지. 은희야, 엄마가 너한테 준 이 팔찌를 기억하니? 엄마라면 뭐라 했을까? 아마도 내 아이를 지키라고 했을 거야. 그리고는 은희를 몰래 집 밖으로 내보냈어. 미혼모라는 구실을 만들어서 미숙이 강제로 낙태시키려 하기 전에 말이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준이는 결국 오래 버티지 못했어. 이식받을 다른 기증자를 찾지 못했거든. 자네 외할아버지는 두 아이를 모두 잃었지. 민준이는 세상을 떠났고 은희는 종적을 감췄으니까 최 씨 할아버지는 내 손을 잡았어요. 자네 외할아버지는 30년 동안 매일 밤 울었네. 사립탐정을 수십 명 고용했고 비닐하우스촌을 일일이 찾아다녔어. 전국의 김은희라는 이름을 모두 조사했지. 하지만 자네 어머니가 성을 바꾸고 숨어 살았기에 찾을 수가 없었어. 엄마가 성을 바꿨다고요? 그래. 본래 성은 박씨였지. 그런데 김씨로 바꿨더군. 그래서 찾을 수가 없었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옛날 이야기를 절대 안 하셨구나. 그 친구는 말했어. 나는 두 아이 모두 지키지 못한 죄인이야. 민준이도 은희도 내 손으로 잃었어. 그렇게 30년을 살았네. 그러다 자네가 나타났지. 길바닥에 쓰러진 그 친구를 구해준 것도 운명이었어. 자네 목에 걸린 팔찌를 보고 그 친구는 알았던 거야. 하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손녀를 보내주셨구나라고. 최 씨 할아버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자네가 어제 떠난다고 하니까 그 친구가 쓰러졌어. 내가 또 민주를 잃는구나. 은희도 민준이도 이제 민주까지 모두 내 손으로 보내는구나. 그러면서 말이야. 나는 목이 메었습니다. 여러분,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두 아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그 끔찍한 순간에 태어나지도 않은 손녀와 죽어가는 아들 사이에서 할아버지는 나를 택하신 거였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 엄마를 내보내고 민준이 삼촌을 잃으신 거였어요. 병실로 안내해 주시겠어요? 그러지. 중환자실 문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병상에 누워 계셨어요. 산소호흡기를 끼고 온몸에 선이 연결돼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의사가 말했어요. 평생 짊어진 죄책감과 슬픔이 몸을 망가뜨렸습니다. 더 이상 버티기 힘드실 겁니다. 나는 천천히 할아버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가 눈을 뜨셨어요. 나를 보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민주야, 왔구나. 네, 할아버지. 늦어서 죄송해요. 나는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리고 목에서 은팔찌를 벗어 할아버지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외할아버지, 그 호칭을 부르니 눈물이 쏟아졌어요. 몰라서 미안했어요. 그렇게 힘드셨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팔찌를 쓰다듬었어요. 아니야. 할아버지가 미안하지. 내가 비닐하우스에서 태어났다는 걸 알았을 때 할아버지는 죽고 싶었단다. 외할아버지, 이 팔찌는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가 엄마가 너한테 물려준 사랑이었는데 외할아버지도 그 사랑을 지키려고 했던 거야. 나는 할아버지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알아요. 이제 다 알아요. 외할아버지가 저를 살려주신 거죠. 저를 택해주신 거죠.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은희를, 내 엄마를 한 번만 보고 싶다. 엄마한테 전화할게요. 지금 당장. 나는 떨리는 손으로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민주야, 왜? 무슨 일 있어? 엄마, 외할아버지 찾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엄마가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 엄마, 빨리 와요. 외할아버지가 엄마 보고 싶대요.
엄마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금 간다. 병원 어디니? 주소를 알려드렸어요. 전화를 끊고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외할아버지, 엄마 오신대요. 조금만 기다려요. 할아버지는 내 손을 꽉 쥐었어요. 그 손이 차갑고 떨렸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고맙다, 민주야. 할아버지 손녀가 되어줘서 고맙다. 나는 할아버지 손에 볼을 비볐어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저를 살려주셔서, 저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밖에서 해가 떠올랐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왔어요. 30년 만에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나는 아침이었습니다. 3시간쯤 지났을까요?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가 들어섰어요. 숨을 헐떡이며 머리는 흐트러지고 옷은 구겨진 채였습니다. 택시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 달려오신 게 분명했어요. 엄마는 병상에 누운 할아버지를 보자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아버지,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30년 만에 내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할아버지는 눈을 뜨셨어요. 엄마를 보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은희야.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을 엄마 쪽으로 뻗으셨어요. 엄마는 천천히 할아버지 곁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참 무거워 보였어요. 30년의 시간을 건너는 걸음이었으니까요. 엄마는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세요? 그래, 은희야. 아빠다.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 어머니가 너에게 남긴 팔찌를 지켜줘서 고맙다. 덕분에 민주를 찾을 수 있었어. 엄마는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저는 그동안 아버지가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필요 없다고 내쫓으신 줄 알았어요. 아니야, 은희야. 아빠는 널 지키려고 했어. 내 뱃속에 있던 민주를 지키려고. 미숙이가 너를 수술대에 올리기 전에 아빠는 너를 보냈어. 내 어머니라면 그렇게 하라고 했을 거라고 믿었거든. 엄마는 그 말을 듣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몰라서 미안해요. 저는 30년 동안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겨울 비닐하우스에서 민주를 낳을 때도, 사람들 손가락질 받을 때도, 혼자 설거지하며 밤을 지새울 때도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할아버지는 엄마 손을 꽉 잡았어요. 다 아빠 잘못이야. 아빠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민준이도 지키지 못하고 너도 잃어버렸어. 나는 엄마 손에 은팔찌를 다시 채워드렸습니다. 엄마, 이제 할머니도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가 다시 만났으니까요. 엄마는 손목에 팔찌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됐어요. 세 사람은 서로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나 30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 가족. 30년의 오해와 아픔이 마침내 풀리는 순간이었어요. 창밖으로는 따스한 봄볕이 비쳐들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것처럼 우리 가족에게도 봄이 찾아온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조금씩 기운을 차리셨습니다. 의사는 말했어요. 가족을 만나니까 살아야 할 이유가 생긴 겁니다. 엄마는 식당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우리는 셋이서 할아버지 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이렇게 셋이서 밥 먹는 게 꿈만 같구나.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아버지. 50년을 혼자 사신 민주 생각하면 이제라도 함께여서 다행이에요. 나는 웃으며 말했어요. 외할아버지, 이 나이에 외갓집 식구가 생길 줄 몰랐어요. 보통 사람들은 어릴 때 외가 가잖아요. 저는 30 넘어서 오네요. 할아버지가 웃으셨어요. 늦어도 괜찮아. 이제라도 왔으니까. 그 말에 우리는 모두 웃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엄마랑 단둘이 할아버지 정원을 걸었어요.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아니야. 너 키우는 게 고생이 아니라 행복이었어. 그래도 힘드셨잖아요. 비닐하우스에서 저를 낳고 혼자 키우시느라 엄마는 내 손을 잡았습니다. 민주야, 엄마는 후회 안 해. 내가 태어난 그 순간 엄마는 알았어. 아,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겠구나. 아버지도 마찬가지셨어. 널 지키기 위해 민준이를 보내셨잖아. 우리 모두 널 사랑했던 거야.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달빛 아래 엄마 손목에 은팔찌가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며칠 후 나는 팔찌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 작은 팔찌 하나가 세 세대를 이어줬구나. 할머니가 엄마를 지켰고 외할아버지가 나를 지켰고 이제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됐네. 문득 처음 할아버지를 만났던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길바닥에 쓰러진 할아버지. 그때 그냥 지나쳤더라면 어땠을까? 우리는 평생 서로를 모르고 살았겠죠. 운명이란 게 참 신기합니다. 그 빗속에서 할아버지를 만난 것도 내 팔에 걸린 팔찌를 할아버지가 알아본 것도 모두 할머니가 하늘에서 이끄신 게 아닐까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나를 불렀어요. 민주야, 이것 좀 보렴. 낡은 상자를 꺼내 보이셨어요. 안에는 어린 시절 엄마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내 엄마가 5살 때 사진이야. 이건 10살 때, 이건 15살 때. 할아버지는 한 장 한 장 사진을 넘기며 설명하셨어요. 엄마 참 예뻤네요. 그래. 그때는 엄마 옆에 항상 내가 있었는데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다시 함께잖아요. 늦었지만요. 그래, 늦었지만 함께하게 됐구나. 할아버지는 웃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중에도 혹시 이런 분 계시진 않으신가요? 서운한 마음, 오해했던 일들, 너무 오래 혼자 끌어안고 계신 건 아닌가요? 가족이라는 게 때론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래도 풀고 나면 다시 따뜻해질 수 있더라고요. 우리처럼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서로의 진심을 나눠보자고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는 엄마 손목의 팔찌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이 팔찌는 세 세대를 이어준 사랑이었네요. 할머니가 엄마를 지켰고 외할아버지가 저를 지켰고 이제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됐어요. 엄마가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 민주야. 우리는 가족이야. 그렇게 우리의 봄이 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잔잔한 위로가 되는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